오늘은 기출문제 26회 2번하고 3번 문제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잠깐만, 이게 아니고 네. 2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이 문제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문제인데, 주거이전비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이 맞네요. 주거이전비. 무허가 건축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논점이 문제가 엄청 길어요. 문제가 긴데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되나? 2주만 하려니까 무허가 건축물 이게 키워드고 그다음 각서 작성했죠. 그다음에 임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세입자가.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답안에 그다음에 중축했어요. 이 요건 포섭할 때 필요한 것만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걸로 이 요건 나중에 포섭하려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갑의 건축물은 손실 보상이 되냐? 아까 표시했을 때 일단 허가 없이,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손실보상이 되는지가 일단 논점이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면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러면 일단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소유자는 안 될 거고,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가 안 될 거고 세입자는 주거이전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목차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논점에 정리해서 이게 무허가 건축물, 내가 이거 이해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법령과 판례 검토해서 사안을 해결한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칙 24조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의의 써줬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관련 법령 검토하는데 이거는 관련 법령이 딱 없어요. 무허가 건축물이 된다 안 된다가 없고 75조, 토지보상법 75조하고 토지보상법 25조.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서 무허가 건축물은 사업 인정 이후에만 건축한 게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은 이게 보상이 된다라고 이제 썼는데 이게 75조랑 25조를 다 쓰려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요약해서 썼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판례도 쓰셨어? 판례는 밑에다가 썼어요. 네. 그래서 판례는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인정 고시 이전 건축된 건물이면 손실보상의 대미 명백하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건데 토지보상법의 문헌 내용, 취지, 판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인정 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한 거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라고 규정, 판례, 제 생각 이렇게 세 가지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음에서 어느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냐 이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요건을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 2005년도에 했으니까 일단은 사업 인정 전에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대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사업 인정 후에 증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오면 진짜 요건 포섭하는 것도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한번펜을 꼭 가져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업 고시 이전에 건축한 거는 이제 가격 한도 내에서 이전비로 손실 보상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행규칙 33조 가격 보상 받을 때는 비중가격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사업 인정 고실 이후에 증축한 부분은 이제 법 제25조에 반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된다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부분은 사실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냥 하나라도 더 쓰면 좋겠지 하고 써긴 했는데, 기출문제집 답안에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주거이전비, 재편입 가산금, 최저보상특례, 영업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이사비 보상은 이거는 받을 수 없고 이사비 보상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까지 써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나오면 이거 실무에서도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보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보상 범위는 건축물 자체는 사업 고실 이전이면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되고, 이거는 법 75조, 25조 근거로 해서, 그리고 판례 입장 근거로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활보상 측면에서 뭐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 비준 특례, 칙 33조의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는 거. 근데 여기 비준 특례 이런 말 적어도 되나요? 비준 특례요? 네. 네. 아, 그래요? 뭐 비준가액 특례라고 적으셔도 돼요. 편하게 적으세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쓰이는 용어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아니,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쓰진 않죠. 전 비준 가격 특례라고 써요. 아, 근데 답안에 그냥 비준 특례라고 써도 근데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가격까지 쓸래요. 아, 그럼 저도 가격까지 쓸래요. 해석을 따라야 돼요. 뭐 두 글자밖에 차이 안 나니까. 네, 그리고 이사비까지는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거는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거이전비, 최저보상특례, 재편입가상금, 영업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그러니까 비준특례랑 이사비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실무 풀 때 600만 원 최저보상 그 특례 적으시면 안 돼요. 무허가 건축물이야 검토 안 하고 이렇게 적으시면은 0.5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는 원칙은 다 제외인데 예외가 또 있어요. 예외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전부터 살면은 주거인집 제공해주고,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손실보상 제외되는 경우라도 89114 이전이라면 적법 건축물로 유죄돼서 손실보상 되고,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외에 이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밑에 무허가 건축물 부지 구분, 이거는 실무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리는 건데 89년 1월 24일 이후에는 건축물 자체는 손실보상이 되고요. 그 부지는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이용상황, 종전 이용상황으로 대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규보다 실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8914 이전 부지면은 건폐율 산정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뭐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물음 2번은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처음에 이게 20점 100점이길래 아니 왜 이렇게 질문이 간단한데 20점이나 맞을까 했는데 쓰다 보니까 또 쓸 게 엄청 많더라고요. 요건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주거 이전비는 기본적으로 주거 이전비 의 취지 적어주시면 되고, 뭐 조기 이주 장려에서 공익사업 원활하게 진행하는 정책적 목적, 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차원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사라고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소유자의 보상 기준, 세입자의 보상 기준, 이거는 칙 54조 1항하고 칙 54조 2항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좋다고 그 일기 스터디 할 때 채점팀장이 답안에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쫙 그으시더라고요. 저 되게 요약해서 세 줄로 썼었거든요. 법규적이니까 정확하게 쓸수록 좋다고 보기는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부터는 가급적이면 저는 요건은 법 규정 그대로 쓰려고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야 문제지. 오늘 일기 스터디 그것도 오늘 그 스터디 문제도 시험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다 썼거든요. 면적의 과서와 부정형 등의 사유로. 근데 되게 길어지긴 하는, 그래서 19점 썼나 봐요. 네, 다 쓰긴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뜩이나 긴데 여기에 제가 판례까지 덧붙였어요. 강행 규정이어서 포기각서는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판례까지 붙여서 썼고요. 근데 저는 이 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사안에서 그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에 썼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써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각서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안에서 포섭할 게 많아서. 그래서 소유자 갑의 경우에는 판례가 있어요. 이 소유자 거주 요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정비계획 공고 공람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데까지 소유자는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소유자한테 주거 이전비를 주는 이유는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 시행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는 건데, 이미 건축물을 보상을 하는데 소유자가 이사를 하고 난 뒤라면 이미 다 이사되어 있는데 이걸 공익사업에서 굳이 주거 이전을 줄 필요 없다. 그래서 소유자는 공고 공람일부터 보상할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요.
뒤에 보면은 소유자는 세입자는 이게 상반되는 판례인데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는 그러니까 소유자랑 세입자를 좀 달리 보는 거예요. 세입자는 좀 불쌍하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정책적 목적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하니까 너네는 계속 거주할 필요 없어. 왜냐면 소유자는 내가 이 사업에 자기가 주체나 마찬가지인 거고 세입자는 쫓겨나는 사례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그냥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한 게 없고 그냥 사업 인정 고시일에 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 주거이전비를 주는 목적 자체가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오히려 계속 거주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빨리 이사 가면 갈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몰랐네요. 네.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소유자는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세입자는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에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사안의 경우에 소유자는 요건 포섭이 간단해서 그냥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고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고 사업 고시일 등 당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대상 아니다. 이렇게 포섭해줬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기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감점되겠죠? 세입자 의리라고 써야 되는데 소유자 의리라고 썼네요. 이렇게 일정이 나왔네요. 네. 다 맞춰놓고 아쉽게.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1점 짜리로 수석을 놓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업 놓치는 건 괜찮은데 까락 맞으면 어떡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하나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판례가 엄청 많잖아요. 주거이전비 판례가. 뭘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이제 문제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요건 포섭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세입자의 그 거주 요건, 그다음에 각서, 뭐 일반의식적 임의 용도 변경. 근데 각서 부분은 사실 이건 사업 시행자한테 각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업상의 그 각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섭은 안 해주고 아까 요건에서 간단하게 언급해준 정도로 넘어갔고요. 근데 그 판례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상에서는 이 세입자의 의미, 그래서 임의로 용도 변경했다는 거를 그냥 문제에 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임의로 용도 변경한 것 때문에 보상이 되냐.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근린을 해서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를 한 경우에 이 세입자한테 주거이전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논점이긴 한데 이거 거꾸로예요. 주거용 건축물을 임대를 해서 일반 형식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약간 문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판례를 넣어줬어요. 그래도 용도 임의 변경이라는 걸 그 문제에 넣었다는 거는 약간 이 판례 알고 있냐 물어본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 판례 말고 그 이용 상황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따로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저 그 판례 몰라요. 많기는 해요. 한 5개. 알려주세요. 제 답안지를 놓고 왔어요. 그거. 그래요. 알려주세요. 저는 그 판례는 이용 상황 뭔지 아시겠죠? 네, 이용 상황 기준으로 하는 판례도 있는데 저는 그 판례로 포섭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판례가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판단이니까. 네. 그리고 저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임의 용도 변경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임의 용도 변경은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문제 사안을 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사안 중에서 영업 손실 보상 대상 여부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요? 원래 주거용으로 됐는데 이 사람이 그거 하면서 주거이전비도 같이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에서 나온 건지 판례에서 나온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문제에도 나왔는데 이 기출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근데 판단이 와요. 이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잖아요. 네. 이 문제는 안 물어봤어요? 네. 이 문제 나왔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거 두 개가 단데요? 그러면 그냥 맞지 않을까요? 네, 이거 두 개가 단데요? 일단 가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판단 쓰면은 점수 주지 않을까요? 이거나 논리가 맞으면.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 어차피 수석도 100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논리만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용 상황으로 포섭을 했다. 그럼 현실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운식점이니까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존에 이제 이 무허가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안 된다. 이 부분을 포섭하려고 이거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 판례를.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서 보면은 토지보상법 54조 2항은 이제 당사자의 합의나 뭐 재량을 배제할 수 없는 뭐 토기각서 효력이 없다라고 아까 각서 나온 부분 여기서 포섭해줬고, 그 다음에 그 거주 요건, 이게 소유자가 내쫓고 자기가 들어왔으니까 거주를 못했으나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주 요건 충족한다 썼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판례로 포섭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렇게 포섭을 했고, 저는 이것 때문에 용도 변경한 것 때문에 보상 대상 제외한다고 했는데, 대신에 나머지 부분이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왜냐면 이게 전부를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만 용도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원래 주거용 건축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은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주거이전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포섭을 해줬습니다. 저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원래 이거 읽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안 된다고 여기는 된다 해서 이 판례를 했는데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그거. 아, 그래요? 사안 포섭 뭐 이런 조건이 있다면 된다 이런 느낌이니까. 네, 원래는 안 되지만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가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걸 보고서 이제 판례를 끌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 흐름만 맞으면. 네, 뭘 쓰든지 내가 논리가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3번은 이거 제가 일주일 전에 푼 거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건 일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오늘 그 스터디 문제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판례인데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논점이 이 자녀지 수용 청구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여관을 지으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익사업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관 신축도 못하고 공사비는 다 날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머지 짜투리 땅을 그럼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해줘라 그랬는데 판례에서 이거는 자녀지 수용 청구는 안 되고 자녀지 수용 청구가 안 되면 가치하락을 보상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판례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랑 전혀 생뚱맞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딱 보고 먼저 한번 풀어요. 푼 다음에 정답을 봐요. 기출문제 답안이 있잖아요. 답안 보고 정답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고치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틀렸어요. 왜냐면 저 그냥 자녀지 수용 청구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제부터 읽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위 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비 청구권 얘기 아닌가요? 그래,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부지조성 비용에 관하여 이거 주장에서 써놨잖아요. 그냥 이거 안 보고 그냥 내가 이거 판례 아는 거니까 이거 자녀지 수용 청구네. 그리고 자녀지 수용 청구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이게 73조 74조는 많이들 깔리는 거라서 이게 얼핏 잘못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진짜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시험장이었으면 이제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겠다. 실무도 맨날 그 얘기 생각하거든요. 문제 꼼꼼히 안 읽으면 맨날 틀리는데 법규도 문제 아는 판례라고 진짜 내가 아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안 읽고 풀어가지고 틀리니까 문제 꼭 잘 읽고 이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만 읽으면 너무 쉽거든. 부지 조성 비용에 관해 손실보상 묻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자녀지 손실보상 청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사업폐지 보상 떠오르죠? 그렇죠? 사업폐지 57조 해서 73조 자녀지 손실보상, 57조 사업폐지 보상에 대해서 검토한다 썼고요. 그래서 강론 부분은 손실보상 강론 파트는 답안 쓰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관련 규정 쓰고 판례 있으면 판례 쓰고 그냥 검토 쓰고 그러면 끝이니까 마찬가지로 안에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자녀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관련 규정 쓰고 판례도 쓰고 판례에서 자녀지에 지출된 부지 조성 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자녀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여 자녀지의 가치 감소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썼고요. 그 다음에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이제 같이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 쓰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관 신축을 할 수 없게 돼서 발생한 것이라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결해서 한 번 더 이거 잔여지 손실보상 가능하고 사업 폐지 보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강론 파트는 좀 더 그 답안 쓰기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규정만 잘 외우고 있으면. 정해져 있는 거라. 그 다음에 갑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냐. 이거 재결 전치주의 묻는 문제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 폐지는 어떻게 해라고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폐지는 그냥 사조협제 그거죠? 사업 인정 받고 사조협제가 일반적인 사업 인정의 절차긴 하죠. 그러니까 사업 인정, 이거 수용 재결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손실보상 청구 절차는 구조에서 구조 6항 및 7항을 준용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고 협의 불성립 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폐지 변경 보상 같은 거는 그 규정이 따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토지 보상 절차로 하는 거 재결 신청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거 있을걸요? 몇 조였지?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구조 준용한다 돼가지고 손실보상 기간이랑 아마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 10조 구조 준용하는 게 타장 실천 그건데 아무튼 이거 안 들어가요. 거라 제가 기억을 못해요. 사업 폐지는 안 들어가요. 사업 폐지는 안 들어가고 네. 이게 어렵다. 아무튼 조사, 장애물 제거, 그 다음에 천재지변, 시급한 토지 사용, 그 다음에 9개인가 있어요. 그리고 잔여지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준용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냥 그러니까 사조협제는 사업 인정 절차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앞에는 사업 폐지 썼잖아요. 네. 뒤에는 그냥 잔여지 손실 청구만 썼어요, 절차만. 그래서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 논점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 뭔지 한번 써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지만 우리 혜성님도 답변을 못 해주시는 거 보니까 딱히 이걸 답안에서 포섭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아마 볼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애매해.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안 써야 되겠다. 그냥 일반론 쓰면 꼭 써야 된다면 일반론 쓰면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 절차 잔여지 손실보상은 명백하게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 6항 7항 준용해서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재결 신청 청구권하고 재결 신청 포섭 그런 문제 나올 때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거 정리해놓은 거 있었는데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절차 다 생각 안 나면 절차 안 쓰고 이 판례 하나만 써도 사실은 이거 아니고 이 판례 하나만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결 전치주의 판례 맞나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재결에 대한 불복은 그냥 이렇게 이의 신청하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할 수 있다라고 일반으로 써줬고 재결 전치주의 해서 재결 절차 걸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면 안 된다. 라고 그냥 절차 같은 거 다 모르겠으면 그냥 이 판례 하나만 들어가도 이 재결 전치주의 문제에서는 크게 그 판례가 너무 많아서 똑같은 문장 쓰는 판례가 영업보상, 농업보상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 판례 유명한 판례니까 그냥 하나 외워두면 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기억 안 나면 그냥 모르는 거라도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더라고요, 손실보상은. 거의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냥 재결 거쳐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한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사업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 있잖아요. 여기 구조 5항이랑 7항 규정 준용하도 되고. 그거 사업 폐지 아니고 잔여지 손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아니, 여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요? 법전 제가 오늘 갖고 왔거든요. 사업 폐지 보상도 있어요? 네, 있어요. 전 답안지에 그렇게 썼거든요. 오늘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거는 이 사업이 폐지돼서 나온 게. 이건 이 사업은 공익사업 폐지가 아니고 네. 공익사업 폐지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 폐지. 내가 건물을 짓고 있다가 이 건물을 못 짓게 된 거예요. 내 사업.
공익사업 아니고 내 사업. 네. 이거는 해당 공익사업이 폐지됐을 때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던 사업. 근데 헷갈리기 딱 좋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예요. 이게 공익사업 폐지인지 내 사업 폐지인지 네, 내가 여관 짓다가 못하게 된 거니까 그 손실보상이거든요. 네. 그거는 준용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들어간 게 맞나?